온몸의 마찰을 이용해 기둥을 타고 아름다운 선과 고난이도 고개를 선보이는 운동. 기계체조의 한 종목으로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에 의해 프로스포츠 지위를 받은 폴스포츠입니다. 폴스포츠는 2000년대 이후 국제 폴스포츠 연맹이 출범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국내 대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데요. 5년째 폴스포츠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 이미주 씨. 그녀는 한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폴스포츠 선수이자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프로입니다. 폴스포츠의 주축이 되는 폴은 크게 고정식과 회전식으로 나뉘는데요. 고정식 폴은 회전하지 않는 폴을 타고 올라 동작을 구현하거나 몸 자체의 반동을 이용해 회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회전식 폴은 폴 자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연결된 동작 위주의 연기가 가능하죠. 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폴을 타고 오르는 클라임이나 기둥 중간에 멈춰 앉는 폴싯, 폴을 중심으로 크게 회전하는 스핀 등 신체에 버티는 힘을 요구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발등부터 팔, 다리, 무릎, 배, 가슴까지 전신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근력은 물론 유연성까지 필요한 코어 근육 운동으로 체력 소모가 큰 고난이도 스포츠인 셈이죠. 코어 근육 운동 중에서도 폴 스포츠는 다른 종목과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찰력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기둥에 매달린 상태로 동작을 취하는 만큼 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맨살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폴 스포츠의 특성상 신체가 드러나는 복장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던 그녀가 폴 스포츠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체력 부족이었습니다. 미끄러운 폴 위를 매달리고 버티려면 체중 이상을 견딜 근육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때문에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플랭크, 푸시업까지 근력 운동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폴 스포츠는 코어 운동이면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다간 부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로 대근육보단 소근육을 사용하는데요.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신체를 이완시켜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선수들이 구사하는 동작들은 유연함이 요구되는 것들이라 부상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유레카! 자연과 어우러져 풍류를 즐겼던 조선시대 최고의 별서 정원, 소세원. 전해지는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위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손님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광풍각. 이곳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모두 갖춘 광풍각의 팔작지붕에 있는데요. 정면은 사다리꼴, 측면은 삼각형인 오진각 지붕 위에 맞배를 올려놓은 형태가 바로 팔작지붕. 오진각 지붕의 양쪽 측면 윗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팔작지붕의 측면에서는 합각이라고 불리는 삼각형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에 어떻게 수직으로 측면의 직각을 재단하고 추녀의 길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국어현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심도리를 밑변으로, 중도리를 높이로 한 직각 삼각형의 형태를 그리면 추녀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고현의 정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입한다면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 빗변에 해당하는 추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구고현의 정리는 줄이나 자로 직접 재지 못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선조들의 수학 지혜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유레카! 자전거의 종류는 크게 로드바이크, 시티바이크, MTB 바이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악 자전거는 장비의 특성상 묘기용 특수 자전거에 비해 크고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친 산길을 내달리거나 고개를 부릴 때 강한 자동력이 받쳐줘야 라이더의 안전이 보장되기 마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유압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산악 자전거로 다양한 묘기 동작을 구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브레이크 조작과 무게 중심을 맞추는 기술이 능숙해야 하는데요. 자전거가 지면에서 튀어오르는 순간 무게 중심을 있는 힘껏 뒤로 밀어냅니다. 이때 MTB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팔과 다리의 근력이 따라줘야 하는데요. 자전거를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비트는지에 따라 라이더의 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묘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MTB의 활약은 비로소 산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합니다. 산길에 최적화된 자전거인 만큼 그 짜릿함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이죠. 지민 씨는 자전거 묘기에 도전하기 전 사실 산악 라이딩을 먼저 즐겨왔는데요. 산을 힘들게 올라야 하지만 비탈진 길을 속도감 있게 내달리는 쾌감은 단연 최고였다고 합니다. 오늘 주행할 산길은 오르는데 약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 하지만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는데요. 그 시간만 봐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의 위험은 예방해야 할 텐데요. 때문에 헬멧과 무릎 보호대, 장갑 등의 신체 보호구 착용은 필수. 찰나의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보호대 착용 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비를 점검하는 건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하게 될 노면의 상태를 미리 살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 산악 자전거의 라이딩을 체험해 볼까요? 산악 자전거의 스릴은 스피드가 생명, 막힘없이 질주하는데요. 산악 자전거는 속도감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돌아 내려오는 코너링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점프하는 기술이 최고의 스릴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다만 장비를 자유자재로 제어하고 주위 사물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판단할 능력은 꼭 갖춰야겠죠. 유레카!
대학교나 연구실에서 기본으로 쓰이는 유리로 된 실험기구 초자. 이 초자를 만드는 것이 기술자의 주 종목이라는데 네,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이루는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우리 작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이 주 재료 우리가 전부 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 물건을 제작하고 있어요. 기술자와 5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살붙이처럼 지냈다는 유리. 그런데 이 유리는 조금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 이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고 고열에 강한 유리예요. 그래서 유리 공예 같은 데서 쓰는 유리는 열에 좀 굉장히 약하죠. 그 유리는. 그거는 약품을 넣고 끓일 수가 없어요. 그냥 깨져버리니까. 강도로 강하고 고열에 견디기 때문에 열이 상당히 고열에 쓰는 그런 일반 유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 고열에 강한 특수 유리를 사용한다는 기술자. 적당한 길이의 유리를 고르고 주문 들어온 도면대로 작업을 시작. 요것을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분리두라 그러는 건데 약품을 이쪽과 저쪽과 나눌 때 쓰는 그런 기구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업. 한여름 무더위도 이기며 예술혼을 불태우는데 열을 받아 말랑해진 유리에 인공적으로 바람을 가해주자 원하는 모양대로 구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구슬을 부른 거죠. 구슬을 동글동글하게 이게 냉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을 부은 겁니다. 다음 차례는 구슬 모양의 유리가 담길 몸통을 만들어줄 차례. 원형 유리 양옆을 살살 돌려가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약 2시간 만에 실험기구의 한 부분이 탄생했다. 도구가 하나도 필요 없네요. 예, 외도 다 내 몸이 다 도구예요. 내 몸이. 유리 세공만 횟수로 50년. 유리를 세공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는 기술자. 1000도씨 이상의 온도 앞에서 아무런 안전도구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데 장갑 하나 안 끼고 일하세요. 아, 장갑을 끼면 이게 섬세한 일을 못해요. 뜨거우면 어쩔 수 없이 끼긴 하는데 낄 때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끼죠, 장갑을. 유리관을 불의 열로만 이어붙여야 하는 작업인 만큼 세심함이 완성도를 결정한다. 이제 몸통과 몸통을 이어줄 통로를 만들어줄 차례. 미리 만들어 놓은 몸통의 끝에 열을 가해 부드럽게 구부려주는데 열을 받아 말랑해진 유리가 기술자의 손끝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울퉁불퉁했던 유리도 그의 손만 닿으면 정확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실험도구로 탄생하는데 자, 이게 다 됐습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옥에 티 없이 완벽하게 구현된 실험기구. 생각했던 대로 물건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잘 안 될 때가 많아. 이게 물건인데 생각대로 안 나올 때는 화가 나서 그냥 깨트려버려. 작업하다가 내 생각대로 물건이 안 나오면 바로 그냥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리고 다시 하는데 해서 그 완성이 되면은 기분이 좋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기술자가 갈고 닦은 초자 기술 덕분에 기술자의 사무실은 대학생, 박사 상관없이 모든 과학자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고장날 때마다 바로바로 여기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바로 고쳐주시고 저희는 여기 없으면 실험실이 잘 안 굴러갈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그 정교한 장치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연구원들이 그가 초자 제작에 한평생 한기를 바칠 수 있었던 이유란다. 이게 이제 기초과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기초과학에서는. 내가 비록 유리 세공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 내가 큰 도움이 되고 이바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도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의해서 한 획을 긋다 하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유레카! 경기도 화성시 어섬. 이곳은 하늘을 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해 바다가 건네는 바람에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캐노피가 단번에 펼쳐지는데요.
비행 장치를 내 몸과 함께 제어해야 하는 항공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빠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무동력 활공에 도전하는 이들만큼 인상적인 건 역시 압도적인 크기의 비행 장치인데요. 패러글라이딩의 동력은 바람의 힘입니다. 패러글라이더의 구조를 살펴보면 날개 역할을 하는 캐노피, 비행 시 가방에서 좌석이 되는 하네스, 그리고 캐노피와 하네스를 잇는 산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캐노피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처럼 앞면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뚫려 있고 뒷부분은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캐노피를 펼치면 바람이 공기 구멍으로 들어가 날개 모양을 형성하게 되죠. 드디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 10kg 남짓한 기체를 메고 이륙장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내려갈 때의 기분을 상상하며 모두들 발걸음을 자축합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륙장의 선이 저 상공에서 바람을 탄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때마침 기다리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캐노피를 활짝 펴고 거침없이 비행을 시작하는 이들. 상공에서 바람과 만난 패러글라이더는 보이지 않는 바람길을 따라 춤추듯 비행하는데요.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캐노피 위쪽 공기는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캐노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느려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양력이 발생하며 기체가 부양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바람에 사뿐히 몸을 실으면 세상을 다 품은 듯한 기분이 들까요? 답은 저 상공을 날며 인력 활공기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1980년대) 낙하산을 개조해 비행에 성공했던 패러글라이딩을 시작으로 이 비행 장치는 현재까지 무동력으로 하늘을 날고픈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이뤄주고 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은 아찔하지만 더없이 매력적인 항공 스포츠임이 분명합니다. 유레카! 이게 좀 문짝도 이렇게 됐는데요. 네. 저는 그냥 이걸 몰랐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얘 이렇게.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벽면에 보시면 사각으로 그래, 타일이 돼 그래.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각이 많이 기울었죠. 이쪽 한번 보시면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수평이거든요. 원래 이 정도가 3cm 정도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또 생겼네. 네. 벽체도 넘어가 버렸네. 벽이요? 옛날에 그 흔히 말하는 베니다판이라는 걸 벽체에 다 대놨거든요. 벽이랑 지금 붙여놓은 합판이 떨어지는 거 휘어버렸어요 아예. 합판이 엄청 얇은 거야. 아,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그러려면 지금 부재가 지금 약하니까 모두 아무리 박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꽉 다 같이 눌러서 기존에 좀 덜 빠졌던 못 있죠. 그것까지 또 한 번 또 박아버리면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도는. 자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셋. 오! 자. 지금! 자 살살 놔보세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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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운데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쪽은 잡혔어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더 시도해 볼래요? 그러면 여기 직률 한번 쌓아볼게요. 콘크리트 타카까지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딱 12발이 있어요 지금. 딱 12발이 있어요 지금.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저게 운만 좋으면 진짜 걸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뒤에 좀 붙은 것 같아요? 나 들어갔다. 들어갔지? 들어갔다. 네, 맞아요. 어머니 근데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기 벽을 보니까 확실히 예. 아까 이 정도였는데 여기가 비포 거의- 애프터 보면 딱 나와. 네. 맞아. 유레카! 인류 문명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한 무동력 이동수단 카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온 카누는 오늘날 하나의 즐길거리로 우리와 만나고 있죠. 그렇다면 카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까요? 카누 만들기 그 첫 단계는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며 좁은 곳까지 이동 가능한 카누는 특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뼈대 만들기는 그 외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받침대와 몰드를 만들어 설치합니다. 골조를 다지는 거죠. 뼈대가 완성됐다면 이제 외형을 다질 차례. 뼈대를 따라 부드러운 나무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선체를 만드는 겁니다. 카누의 선체에 사용하는 나무는 스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나무를 쌓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스트립을 자세히 살펴보면 홈에 맞춰 끼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체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죠. 배의 외형은 곧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나무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선체를 만들어가는 이 작업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스트립을 쌓고 고정시키기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선체를 완성하는데 꼬박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볍고 유연한 적삼나무를 활용하는 카누는 표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샌딩 작업을 진행하죠. 외형미를 살리고 코팅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메워주며 표면 처리를 진행하는 조선기 씨. 이후 카누 코팅을 진행하는데 이때 유리 섬유를 사용합니다. 유리 섬유가 카누의 부식을 방지하고 고온의 불에 목재가 타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몇 차례 코팅을 반복하면 카누의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제 모습을 갖춰가는 카누. 이번엔 선체 상단부 안과 밖으로 또 다른 나무를 덧대주는데요. 건웨일이라는 부속품을 부착하는 겁니다. 쌓아 올린 스트립들이 울렁이지 않도록 선체를 고정하는 거죠. 카누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하나의 카누를 완성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에게 카누의 매력을 알리고픈 조선기 씨에게 카누를 만드는 이 시간은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유레카!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비누로 꼼꼼하게. 잠깐, 이거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어? 다른 사람이 막 세균 있는 손으로 이거 만졌다가 나 손 씻는데 괜히 손까지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세 곳을 찾아가 세균 농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두 곳은 각각 70 그리고 220 RLU, 한 곳은 2000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용 비누를 썼을 때 제 손에 정말 세균이 붙는지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꽤 높은 수치가 나왔던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고 손의 세균 농도를 검사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11 RLU로 수치가 확 내려간 모습.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두 비누로도 같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역시 세균 수치가 확 떨어졌네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누는 6이 넘는 높은 pH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균이 생성되기 어려운 데다 세균이 번식하더라도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손을 씻는 과정에서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겠네요.